1978년 4월 혁명으로 공산화된 아프가니스탄은 정부군과 여러 부족 간의 전투가 벌어졌고 지방의 반란이 이어졌습니다. 1979년에도 내전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게릴라는 스스로 무자히딘이라 칭하더니 각지에서 정부군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소련은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군사고문을 파견했지만 8월에 무자히딘과 충돌하게 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민 수상이 쿠데타를 일으켜 아민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죠. 이에 소련은 직접 개입해서 아프가니스탄을 평정하기로 합니다. 제국의 무덤이라 불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79년 3월 서부도시 헤라트에서 반란이 일어날 무렵 타라키 정권은 소련의 군사 개입을 요청했지만 3월 19일 회의에서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전쟁에 말려드는 건 좋지 않다. 하지만 우스치노프 국방상은 공수군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할 준비를 시작했고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군사 고문의 수는 6월 말까지 4,500명에 이르렀죠. 한편 미국은 1979년 7월 3일 무자히딘에 대한 지원을 비밀리에 승인했고 CIA는 파키스탄 정보국과 협력해 무자히딘에게 무기와 자금,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한 건 소련이 침공한 이후로 알려져 있었지만 당시 CIA 국장이었던 로버트 게이츠의 폭로로 그 전부터 비밀 공작이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거였습니다. 미국의 비밀 공작이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난 1979년 9월 15일 타라키 정권의 2인자인 아민은 쿠데타를 일으켜 타라키와 강요 4명을 제거하고 새로 대통령이 됐는데요. 하지만 KGB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아민은 미국 유학 시절 CIA에 포섭됐고 타라키를 제거한 후 미국과 비밀스러운 접촉이 있었다는 거였죠. 그런데 KGB가 입수한 정보의 출처는 아민 반대파였는데 아민 반대파가 이런 정보를 흘린 건 다름 아닌 KGB의 지시에 의한 거였습니다. KGB 국장인 안드로포프는 타라키와 아민에 밀려 좌천된 전 수상 바브라크 카르마를 지지했고 그가 새로 대통령이 되길 원했습니다. KGB가 입수한 정보에 브레즈네프를 포함한 강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데요. 1979년 12월 12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 개입이 승인됐고 197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죠. 소련군의 최정예 부대인 제103 근위 공수사단이 60여 기의 대형 수송기로 카불에 공수됐고 27일까지 12,000명의 병력이 공수됐으며 동시에 경전차와 장갑차도 도착했습니다. 소련군 작전의 1단계 목표는 카불을 공략하고 특히 공항 주변을 확보하며 아민을 제거하고 친소련파 인물로 구성된 완전히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거였습니다. 소련군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무시하고 카불 공항, 주요 시설, 정부기관 등을 점령했으며 KGB 소속 특수부대 600명은 민중의 집에 있던 아민과 친위대를 습격했는데요. 이 전투에서 아민과 일가 친족은 물론 친위대까지 총 120명이 사살당했습니다. 정치적 역량이 낮긴 했지만 그래도 분명히 친소련 성향의 태도를 유지해왔던 아민을 KGB가 입수한 정보만으로 냉혹하게 살해해버린 거였습니다. 소련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내정에 대한 제국주의적 간섭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침략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지원을 요청했기에 군사작전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불리는 약 9년간에 걸친 전쟁이 시작됐죠. 28일에는 카르마를 수반으로 하는 새 정권이 탄생했고 그는 대통령, 수상, 인민민주당 당수라는 세 가지 직함을 전부 가졌습니다. 1980년이 되자 소련군은 부대를 축차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투입했고 공수사단과 특수부대인 스페츠나츠가 대도시와 정부 기지를 제압했습니다. 그 다음 기계화 보병 사단으로 해당 지역을 확보했는데요. 공수사단과 스페츠나츠는 인류신 76 등의 수송기로 헤라트, 칸다하르, 카불에 투입됐고 기계화 보병 사단은 수백 대의 전차와 장갑차, 1000대가 넘는 트럭으로 각 도시를 향해 진격했죠. 소련군은 각지의 규모가 큰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이곳을 거점으로 무자히딘의 대공세를 전개했으며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공군기지에서 폭격기를 출격시켜 지상작전을 지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은 평균적으로 총 병력은 11만 명에 전차와 장갑차 1,800대, 헬기 1,400기, 수송기 360기, 폭격기 1,200기로 구성됐는데요. 상당한 병력이었지만 소련군이 전개된 아프가니스탄 국토의 면적이 우리나라의 3배 이상인 걸 고려하면 전투력의 제곱킬로미터당 밀도는 높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소련군 부대는 도시와 요충지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고 카불, 헤라트, 칸다하르, 자라라바드에 주둔한 소련군은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총 병력은 평균 14에서 15만 명 선에 전차와 장갑차 650대, 군용기 150기, 헬기 100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전의는 신뢰받을 만하지 않았죠. 병사 중에는 이슬람교도가 있었고 국왕 통치에 대한 지지자도 많았으며 여기에 더해 일방적인 이유를 내세워 침공한
하지만 소련군에 반발하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자히딘과 진지하게 싸우겠다는 의지를 지닌 병사는 많지 않았고 실제로 전쟁하는 동안 정부군 중에서 무자히딘으로 전향한 병사의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은 비밀경찰 KHA와 민병조직 등으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강화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는데요. 반면 무자히딘은 약세로 본격적인 전투부대는 10만 명 이하였고 지원부대가 전투부대의 2배 이상이었죠. 무자히딘은 전부 외적으로는 하나의 이슬람교도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었고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집단도 있었습니다. 이런 무자히딘은 잡다한 조직의 집합체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파키스탄과 이란에 보이지 않는 영향도 있었습니다. 무자히딘이 보유한 무기를 보면 인력으로 운반할 수 있는 걸로 제한돼서 소총, 기관총, 박격포 등은 수적으로 많았지만 중화기는 전혀 없었는데요. 그나마 위력적인 무기로는 다연장 로켓포와 무반동총 정도로 극히 드물게 정부군의 장갑차를 노획하기도 했지만 연료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대공무기도 소수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외에 별다른 무기를 보유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소련군의 공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고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같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무자히딘은 현대적인 아프가니스탄 정부군과 소련군을 상대로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면서 의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잘 싸웠죠. 전쟁은 10만 명의 소련군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주요 군사 주둔지를 장악하고 무자히딘이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빠르게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정부군과 소련군이 무자히딘의 전투를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1979년 한 해 동안 정부군과 대등하게 싸웠던 무자히딘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1980년 1월 나림발란 진압을 시작으로 소련군은 무자히딘과 본격적으로 맞붙었고 11월 14일부터 12월 5일에 걸쳐 전개된 스트라이크 1 작전으로 정점을 찍는데요. 스트라이크 1 작전에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군과 소련군 병력 16,000명이 투입됐고 600대의 전차와 장갑차, 300문가량의 야포와 박격포, 100기가량의 헬기와 군용기가 동원됐습니다. 이 작전으로 무자히딘은 500명이 전사하고 736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소화기 861정, 탄약 25,000발이 소련군에게 넘어갔습니다. 소련군은 전투 차량의 성능과 야포의 화력, 저격병의 훈련 수준 등 어느 면에서든지 아프가니스탄 정부군보다 우수했는데요. 무자히딘은 빈약한 무기로 소련군을 계속 공격했지만 괄목할 만한 전과를 얻지 못하고 1980년부터 3년간 피해만 늘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1982년 5월 15일 밤 군사적 요충지인 판지시르 협곡에서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이 개시됐고 소련군은 3일 동안 4,200명의 병력을 헬기를 통해 공수했습니다. 소련군은 판지시르 협곡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각 구역에 다양한 부대로 구성된 전술그룹을 투입했는데요. 헬기를 통해 공수된 전술그룹이 무자히딘을 막는 동안 제108 차량화 소총사단은 협곡을 따라 동서쪽으로 이동하며 중소도시를 모두 점령하고 전술그룹과 합류했죠. 작전에는 병력 12,000명이 투입됐고 장갑차 320대, 야포와 박격포 155문, 헬기 104기, 군용기 26기가 동원됐습니다. 2주간의 작전으로 판지시르 협곡의 무자히딘은 패배했고 1,000명이나 되는 전사자가 발생했으며 소련군은 117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6월 중순까지 작전에 참여한 소련군 부대는 물러나고 판지시르 협곡을 통제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포함한 소수의 부대만을 남겨뒀죠. 판지시르 협곡과 헤라트 주변에서 큰 피해를 본 무자히딘은 대부분이 파키스탄으로 물러나서 체제를 재정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과 파키스탄은 무자히딘이 완벽히 말살되는 게 아닌지 크게 우려하게 됐습니다. 1982년까지 압도적으로 열세인 무자히딘은 1983년부터 각국으로부터 지원받아 많은 무기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전술과 편제를 바꾸면서 소련군에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었죠. 과연 각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자히딘은 소련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요?